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10가지 오해들. 반 고흐는 미술계에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반 고흐는 헤이그, 파리, 런던의 구필 갤러리에서 6년 동안 미술품 조수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후반부터 미술과 미술 거래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중에 예술가가 되기 시작한 후 그는 브리슈엘, 앤트워프, 파리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매번 그는 빠르게 자퇴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만의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시를 따르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에요. 빈센트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반 고흐는 학교에서 4년 이상을 보냈지만 20대까지 그는 폭넓은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부분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모국어인 네덜란드어 외에도 3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요. 영어는 상당히 좋아했고 독일어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 고흐에 남아있는 편지에서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언급했고요. 그의 웅변적인 편지들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그는 관찰에 대한 예리한 안목과 생생한 문체, 그리고 놀라운 묘사력을 가졌습니다. 반 고흐는 열정적으로 그렸습니다. 반 고흐는 종종 그의 그림을 거의 캔버스를 공격하면서 충동적으로 그림 위에 채찍질한 예술가로 여겨집니다. 매우 빨리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그림은 대개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깊은 생각을 통해 그의 기술적인 기술을 연마를 했고요. 동료 예술가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페인트로 구현하기 위해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반 고흐는 아르레에 있는 노란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침대에서 파이프를 피우며 꿈꾸는 것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반 고흐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반 고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색한 성격을 가졌고요. 몇몇 우정은 나쁘게 끝났고 그의 지속적인 여행은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파리에서 만난 예술가 에밀 베르나르와 같은 몇몇 친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비록 베르나르는 15살 어렸지만 두 남자는 끝까지 서로에게 충성했습니다. 반 고흐의 이너서클 덴 보슈에 있는 노르드 브라반츠 박물관에서 빈센트가 어떻게 그의 주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유지했는지 생생하게 강조합니다. 반 고흐는 가난에 쪼들렸습니다. 비록 반 고흐는 지속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 동안 그는 실제로 좋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20살 때 런던의 젊은 미술상으로서 그는 1년에 90파운드를 벌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의 아버지가 성직자로서 받은 봉급보다 더 많은 액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무료 숙박을 받았습니다. 반 고흐가 보리나주 석탄 채굴 지역에서 설교자였을 때 그는 비참한 가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빈센트가 예술가가 되기 시작하자 그의 형제 테오는 그에게 일정한 재정적인 용돈을 지원했습니다. 빈센트는 가난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가 돈을 관리하는 데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반 고흐는 미쳤습니다. 반 고흐는 극도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미쳤다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1년의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8년 크리스마스 직전 첫 번째 혹독한 사건 동안 그는 대부분의 귀를 잘랐는데요. 그는 이후 자신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비교적 제정신이었습니다. 비록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조울증일지라도 의학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고은은 종종 미쳤다고 느슨하게 묘사되지만 이것은 단지 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위장하는 비호감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반고흐의 정신적 문제는 그의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생레미 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에서 그려진 그림들 중 몇 점이 반고흐의 정신적 불안의 징후를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그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진에서 그의 관기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의 뒤틀린 산과 소용돌이 치는 하늘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생리미 주변의 석회암 언덕은 사실 엄청나게 울퉁불퉁하고 레 알필레스와 함께하는 올리브 나무 같은 작품에서는 텀블링 구름이 그의 장면에 움직임을 전해줍니다. 하늘을 묘사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통제되지 않는 분출이 아니라 효과를 내기 위해 계산된 예술적인 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반고흐의 마지막 그림은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었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반고흐의 밀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그의 마지막 그림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주로 그것이 임박한 파멸에 대한 인상 때문입니다. 그가 오베르시루 오이즈 마을을 둘러싼 밀밭에서 스스로 총을 쐈다는 사실은 이 그림에 상징적 의미를 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캔버스가 나무 뿌리이거나 오베르 근처의 농장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테오의 처남 앤드리 본거는 테오의 죽음 직후 이 작품들을 최종 작품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반고흐가 살해되었다는 생각은 스티븐 나이페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가 쓴 2011년 전기 반고흐 더 라이프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시된 현대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습니다. 자살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화가의 마지막 주에 대해 알고 있던 주변의 모든 주요 인물들, 즉 그의 형제 테오, 그의 의사 폴 가쳇,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에밀 버나드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카톨릭 교회와 프랑스 사회에 의해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반고흐의 친구들이 그가 살해당했다는 생각을 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국과 함께 이것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반고흐는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반고흐의 명성은 파리의 아방가르드 집단에만 한정되었지만 그는 확실히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파리와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그룹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프랑스 신문과 저널의 보도에 대한 조사는 1888년과 1890년 말 사이에 그가 수십 개의 기사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반고흐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그가 받을 만한 모든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우리가 반고흐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의 삶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